당사자에 관한 기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사자에 관한 설명. 원래는 이제 소송 요건으로서는 이제 재판권이 있을 것, 관할권이 있을 것 등이 이제 나중에 소송 요건을 따지게 돼요. 그다음에 당사자에 관한 거는 지금 기본 개념이 당사자라는 것의 의의랑 역할. 그래서 대립 당사자로서 이 축은 두 명의 대립 당사자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당사자한테 나는 절차 보장을 해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에 대한 소송 요건을 나중에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가 소송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당사자 대리에 유효한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을 것 등이 당사자를 둘러싼 소송 요건인데, 이런 소송 요건을 따지기 위해서 각가다 문제가 되는 게 누가 당사자로서 확정되는가의 문제가,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선행적으로 따져진 다음에 그 확정된 당사자에 대한 이런 소송 요건을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행적인 기본 개념으로, 저쪽에서는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을 따지는 것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일단 다시 당사자로 넘어와서 기본 개념을 익히고 당사자에 관한 이제 소송 요건을 따지려고 하는데, 두 대립 당사자의 구조로서 틀을 형성하는데 특이하게 두 대립 당사자가 아닌 조금 이례적인 틀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저번 때 조금씩 뭐 공동소송 얘기도 언뜻 나오고 참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보통은 갑과 을 또는 XY라는 두 축이 기본 틀이고, 원고면 원고, 피고면 피고 측의 복수의 당사자가 같이 한 팀이 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XY축인데, 이 XY라는 틀 말고 제3의 당사자 틀이 나오는 특이한 경우는 독립 당사자 참가라고 해서, 말 용어 그대로 보세요. 독립 당사자. 그러니까 기존 원고 피고라는 당사자와 독립된 당사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독립 당사자라는 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건 두 대립 당사자 틀과는 조금 동떨어진 틀이긴 한데,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틀은 대립 당사자 틀에서, 두 대립 당사자 틀에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는 결국 나중에 판결의 명의인이 되는 거죠. 그럼 판결이라는 것은 저번 때 얘기했듯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기판력이 생긴다. 기판력을 받는다. 그러면 변론이라는 과정에서 충분히 싸울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 자기 책임하에 판결의 기판력,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그럼 충분히 자기 싸울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내 말의 핵심이죠. 그 말을 달리 바꾸면 당사자한테 절차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싸울 기회를 충분히 배려해주고 판결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 보장. 그러면 절차 보장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송달 같은 경우를 해서 자기 변명을 펼칠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게 중시돼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요. 나중에 다시 소송 요건을 이제 따지는 작업으로 우리가 소송법에서 이런 개념을 배우는데, 사실은 조금씩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따져야 했는데 지금 오늘 처음 나오는 게, 그럼 과연 그런 걸 따지기 위한 전제로 누가 당사자냐? 라는 문제가 선행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이 사람에 대해서 소송 능력이 있을 것 등을 따져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럼 누가 당사자냐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원고가 소장에 자기가 원고로서 써냈고 상대방 피고로 써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장을 기준으로, 소장의 표시를 기준으로 원고 피고를 확정하면 돼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민사소법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쭉 보지만 원칙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특별히 더 익히느라고 힘든 거예요. 원칙적인 것은 그냥 원고가 써낸 소장에 표시된 원고 김갑동이라고 나온 사람이 원고로 확정돼서 그 김갑동이 권리 능력자인지
김갑동이 소송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만 따지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럼 예외적으로 따져줘야 되느냐. 소장의 표시 기준에 비춰서 따졌다가는 조금 구체적 타당성에 있어서 뭔가 더 추가적인 고려를 해줘야 될 상황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어요. 이른바 사자 명의 소송이라고 부르는 경우와 이른바 성명 모용 소송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특이한 상황이 표시에 의해서 소장에 나타난 것으로 당사자로 확정하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그럴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사자명의 소송은 뭐냐? 원래 거래에 돈 빌려줬던 사람을 지금 단계에서 돈 받으려고 피고로 삼았더니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파악해서 누구한테 냈었어야 되냐면 그 채무를 상속받은 아들, 딸 등한테 내야 되죠. 그럼 이 케이스랑 저번 때 우리가 얘기하면서 대답 잘했다고 하면서 타우의 인지청구에서에 있어서 검사가 피고로 등장하는데 실제는 누구를 피고로 했으면 좋겠느냐 막 물어보다가 여기에 앉은 김정길인가가 대답했나? 누가 아니지? 누가 그쪽이 대답했나? 누가 대답했지? 상속인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상속인은 그 생각으로 내 의도대로 상속인을 생각했는지 일반적인 재산관계 사건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받았으니까 피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내가 알 길은 없는데 하여튼 그때 대답 잘했는데 그때 케이스는 이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상속된다라는 개념에 의한 어떤 이 재산법적인 것에 의한 피고가 된다라는 개념에서의 상속인은 아니었고 그 경우는 결국은 이제 사후인지에 있어서 검사가 피고인데 상속인이 피고가 돼야 될 필요성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일반적인 재산관계 사건은 죽었으면 재산적인 관계는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니까 그 아들, 딸 등이 피고가 돼야 될 판이었는데 물론 상속을 포기한다든지 개념은 있긴 하지만 될 판이었는데 그냥 막연히 옛날 돈 빌려줬다라는 채무자라고 해서 소장에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당사자 확정이 특별히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케이스에서 소장에 원고 피고로 표시된 그 사람들을 당사자로 삼아버리면 되니까 당사자는 원고고 피고는 그 죽은 사람 당시에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죽은 사람은 당사자 능력도 없고 나중에 죽은 사람한테 의무의 주체가 될 수도 없는 건데 그 소송이 진행돼봤자 그 소송은 나중에 판결이 설사 받더라도 내려지더라도 무효 판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장의 표시를 그대로 당사자로 확정을 했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처리에 있어서 결국은 판결이 무효로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는 그래서 당사자 확정에서 그 경우에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거예요. 한편 또 하나 성명 모용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고면 원고가 표시는 A라고 했는데 실제는 B가 A인 척해서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 A가 자기 이름으로 지금 소송되지도 모른 채 누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해요. 그래서 소송 진행해서 막 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판결이 A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이 나오고 A가 졌으니까 A는 자기 권리를 판결에 의해서 날린 거가 되죠. 증거잖아요. 권리가 인정받지 못한 상태죠. 근데 실은 누가 한 거예요? B가 A인 척 했다. 성명을 모용해서 했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판결은 과연 A의 판결로 A가 진 것으로 해도 무방하냐. A는 관여한 바도 없는데 판결이라는 것은 자기가 변론을 펼쳐서 자기 주장을 해서 내려진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건데 성명 모용 소송의 경우는 실은 자기가 그런 변명을 펼치는 장면에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소장의 표시대로 당사자를 확정하면 모용당한 피모용자가 당사자로서 자기 판결을 받아야 돼. 근데 봤을 때 이상하지. 즉 이상하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당사자 확정에 있어서 소장의 표시만으로 기준으로 해서 당사자를 확정하는 게 이런 점에 있어서 또는 좀 아까 사자명의 소송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럴 때는 소장의 표시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등등에 있어서 어떤 다른 뭐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당사자 확정에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거기서 한 5-6페이지 어떤 교과서든지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당사자가 확정됐다 또는 그런 거는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소장에 표시된 원고 피고는 특별히 그런 문제를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그자가 X가 당사자가 되고 그 피고로 된 Y가 당사자가 돼서 이 X랑 Y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소송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도 대부분 뭐 살아있는 사람이 소송 내지 뭐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특이한 게 또 거기서는 뭐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다고 그랬어요? 도롱뇽이 등장하고 옆집 개 같은 개가 막 등장하고 혹시 그런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또 추가적인 검토를 해봐야겠죠. 또 당사자 능력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겠죠. 그 다음에 그럼 소송 능력도 또 따져보면 물론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 경우는 간혹가다 법정대리인 등장하느냐 마느냐에서 실수할 수는 있는데 뭐 법정대리인 등장하면 되는 것이죠. 미성년자가. 돌아가서 이제 법정대리인이 그럼 유효한 대리권이 있는 자, 친권자 뭐 이런 것을 검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틀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공부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위주로 한다. 그래서 당사자에 관해서는 자연인, 법인이 문제가 되는데 동물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실체법과 달리 이쪽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민법에서의 권리 능력 없는데 소송법에서는 52조가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또 특수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52조 조문을 통해서 조합의 경우는 민법에서 배운 조합의 경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또 약간 대비되는 어떤 개념인 조합의 경우에도 52조의 적용이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문제가 또 거기서 파생돼서 불거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사자 능력에서의 문제가 검토된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오늘은 당사자 저번 때 법원까지 설명했어요. 저번 때 법원까지 설명하고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했죠. 당사자의 의의 설명하고 뭐 당사자의 호칭에 대해서는 뭐 설명은 안 했지만 원고 피고라고 부른다.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 원고가 꼭 항소인이 되는 건 아니고 만약 피고가 지금 패소를 했다면 피고 측이 항소를 하니까 피고가 2심에서는 이제 항소인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다시 2심에 대한 승패에 따라서 상고인이 어느 쪽이 상고인 될지는 또 그 2심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죠.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반소라는 개념이 한번 처음 나오는데 원고와 피고의 본소를 이용해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격하는 소를 내는 것을 반소라고 하는데 결국 피고가 반소에서는 반소 원고가 되고 원래 본소의 원고가 반소에서는 피고가 되죠. 그래서 그 당사자 호칭을 할 때 판결문에는 원고하고 가로 속에 반소 피고 그 다음에 피고하고 가로 속에는 반소 원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호칭에 대한 거고 그래서 당사자 절차 보장을 해야 된다는 당사자권에 대한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당사자 확정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오네요. 당사자 확정은 기본적으로 이론이 복잡한데 여러분은 실전적으로만 이제 알려고 한다면 표시, 소장의 표시에 의해서 다만 소장의 당사자 그 자체의 원고 피고라는
그 표시만 보는 건 아니고 실질적 표시설이라고 그래서 여기 실질적 표시설이라고 그래서 소장에 있어서의 청구 원인이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서면 등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좀 살펴서 확정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표시설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살펴서 본다는 의미의 실질적 표시설 내지는 수정된 표시설 뭐 이렇게 부르는 그 입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종래 공부를 할 때 의사설이라든지 행동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사자 확정을 하는 기준이 추가적으로 설명되는데 일단 여러분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표시설 내지는 실질적 표시설을 익히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는데 우리가 성명 모용 소송이라든지 사자 명의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저번 시간에 해놨어요. 그래서 확정의 기준은 표시설에 의한다 현재. 그래서 성명 모용 소송이라는 것에서는 표시설에 의한다면 조금 구체적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만약에 표시설에 의한다면 성명을 모용했을 때 예컨대 원고 측의 모용도 있을 수 있고 피고 측의 모용도 있을 수 있는데 원고 측 모용을 예를 든다면 또는 피고 측 모용을 예를 든다면 실제 표시된 당사자로 확정이 되면 이 상황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도 모른 채 모용하는 어떤 사람이 소송 수행한 결과를 그 사람이 피모용 당한 사람이 당사자라고 본다면 판결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랬을 때 표시설에 의하면 만약에 패소 판결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소송에 실제 자기는 지금 절차가 진행된지도 모른 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표시설을 이런 때는 후퇴시키고 다른 학설 등이 등장하기도 해요. 예컨대 저쪽에서 행동설의 기준에 따른다면 실제 소송에서 당사자처럼 행동한 자를 당사자로 확정한다. 즉 모용한 사람을 당사자로 확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모용당한 사람은 당사자 확정해서 당사자로 보지 않는 이런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할 여지가 있게 돼요. 행동설 등에 의하면. 하여튼 지금 표시설에 의한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경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고 측이 모용됐을 때는 결국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실질적인 처리에 있어서 소송 도중에 판명됐을 때 표시설에 따른다면 법원은 그 실제 모용 사실을 발견했을 때 피모용자를 당사자로 지금 취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모용자 A가 소송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리권 없는 자가 등장한 꼴이 되니까 그 경우는 부적법 각하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저기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 요건에 흠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피고 측의 경우에는 결국 모용자의 소송 관여를 배척시키고 모용당한 사람, 실제 소장에 표시된 사람을 당사자로 출석 요구해서 소송을 진행한다. 표시설에 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래서 표시설을 후퇴시키고 행동설에 의한다면 행동한 사람, 당사자로서 행동한 사람을 당사자로 확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모용당한 피모용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모용자를 당사자로 확정해서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행동설이 주장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절차가 진행돼서 판결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모용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절차에 관여한 바도 없는데 예컨대 패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패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형식설을 그대로 한다면 피모용자를 당사자로 확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 그 사람의 구제를 어떻게 해줄 수밖에 없느냐. 상소나 재심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 확정 전임은 상소를 하면 되고 확정 후에는 재심을 할 수
하는 것으로 구제를 해줄 수 있다. 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자기인 척하고 소송을 했다라는 것을 완전히 대리권을 줬느냐 마느냐에서 무권대리처럼 생각해보면 무권대리인에 준해서 처리해주는 테크닉을 쓴다. 그러면 무권대리인의 소송 수행에 대한 규제를 보면 451조 1항의 3호에 보면 451조 1항 3호에 보면 대리권 없는 자, 수권 받지 못한 자의 소송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재심 사유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명 모용 소송은 무권 대리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거의 준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준해서 재심 사유로서 구성할 수 있고 만약에 확정 전이었을 때는 그 451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게 424조의 상고 이유에 보면 이 경우는 3호가 아니라 4호 사유죠. 4호 사유. 왜 하나가 어긋난다라고 그랬어요? 그 3호에서 전속관할 의배의 경우에 상고 이유가 되다가 재심에서는 이제 탈락하죠. 그러니까 관할 의배에 대해서는 전속관할과 대칭되는 임의관할 의배에 대해서는 항소, 상소할 수 없는 것인데 전속관할은 반드시 그 법원서 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 상고할 수는 있는 여지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확정됐을 때는 재심 사유로서는 451조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424조 1항과 451조 1항을 보면 그게 전속관할의 의배의 경우가 하나 재심 사유에서 탈락되면서 조문이 하나 이렇게 앞당겨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24조 1항 4호 사유가 451조 1항 3호 사유가 마찬가지인데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 수행이 상고 이유가 되고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성명 모용 소송이 이른 그런 것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하여튼 판례도 표시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판례도 표시설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거기까지가 성명 모용 소송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당사자 확정은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 조금 더 검토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표시설에 의한다면 부득이 확정된 판결에 있어서는 재심 사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표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본다면 피모용자가 어찌됐건 자기도 모르게 소송이 모용돼서 진행됐지만 자기 판결로서 표시에 의해서 자기가 당사자로 확정되니까 결국 자기 판결로 일단은 자기 명의의 판결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구제책으로는 상고 이유나 재심 사유로서 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명 모용 소송까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수한 경우가 사자 명의 소송이죠. 사자 명의 소송은 사람 당사자가 죽는 경우는 여러 단계에서 소송에서 문제가 돼요. 소를 제기해서 소장 부분이 송달되는 뭐 이런 시점에서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던 사람인지를 모르고 당사자로 삼은 경우를 지금 사자 명의 소송이라고 하고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살았다가 죽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뭐 노안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송이 끝난 다음에 즉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잘 소송 마무리 거기까지 갔는데 그 뒤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세 단계로 구별해 보면 돼요. 일단 소송 전에 이미 죽었는데 그럼 소송 전에 죽었으면 저번 때 얘기했듯이 그게 재산적인 관계라면 상속이 되니까 누굴 타깃으로 하면 돼요? 상속인을 타깃으로 하면 되는데 물론 신분적인 관계에서는 뭐 상속이라는 그 재산적인 관계와 좀 달리 벌어지겠지만 재산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없으면 이제 그 타깃을 상속인으로 타깃을 해서 소송을 내면 되는데 그 죽은지를 모르고 옛날에 뭐 계약했었던 때의 그 사람이 지금 시점에 소송을 내야 되는 시점에 죽은지 모르고 그대로 만연히 당사자로 삼아서 낸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보면 돼요. 한편 두 번째 단계는 소송이 진행 도중에 잘 살았던 사람끼리 진행하는데 뭔가
지금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해서 뭐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사자명의 소송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첫 단계를 사자명의 소송이라고 부르고 소송 도중에 죽은 경우를 사자명의 소송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한편 세 번째 단계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우리가 판결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했냐면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건데, 그 판결에 내려주는 시점 이후에 죽은 경우예요. 그럼 판결문에는 살은 상태에서의 그 당사자였던 사람끼리의 판결문이 반영돼서 나타나는데,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뭔가 효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그 현존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 단계에도 뭔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단계로 검토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자명의 소송이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은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연히 그냥 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은 경우에, 그럼 과연 이 경우에 표시설에 의한다면 누가 당사자로 되느냐? 그 죽은 사람이 표시에 의해서 당사자로 되는데, 그 사람을 당사자로 그렇게 표시에 의해서 확정을 해버리면 여간 이 상황이 꼬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데 그랬을 때 소송의 초기에 발견될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발견 안 되고 판결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의 당사자가 법정에 죽었으면 못 올 텐데 뭔가 변호사가 그 아들들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죽은 것은 크게 뭐 소송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안 밝혀져가지고 변호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본인을 대리한다고 왔는데, 사실은 본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건을 맡아가지고 본인이 죽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가 소송이 진행이 그대로 되는 경우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 도중에 발견됐으면 결국 사망자, 당사자가 실제하지 않으니까 이 소송에 있어서 실제하지 않는다, 내지는 당사자가 권리 능력이 없는 죽은 자,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니까 그 경우에 결국 소가 부적법 각하시킬 수밖에 없어요. 한편 그대로 판결까지 가는 동안 발견되지 아니한 채 판결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자 명의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기착이 된다면 그 판결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무효의 판결이 돼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한테 의무를 이행하라든지 죽은 자에게 권리로서 뭐 이행을 하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법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은 무효의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설에 의하면 그런 점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사자명의소송에서는 의사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하면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해서 의사설이 등장해요. 즉 예컨대 죽은지 알았다면 보통의 경우는 상속관계를 따져서 상속인한테 소송을 낼 거니까, 원고의 의사가 죽은지 알았다면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 상속인을 당사자로 삼았을 거 아니냐. 지금 몰랐기 때문에 뭐 그냥 만연히 죽은 그 원래의 거래의 당사자였던 사람을 소장에 표시해서 제출했고 표시서에 의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의사를 반영해서 당사자를 확정한다라고 해버리면 그 상속인을 당사자로 할 의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예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아들, 딸 등인 상속인을 당사자로 확정해주면 부적법 각하시킬 필요 없고 무효의 판결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막 1년 이상씩 걸렸는데, 이겨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겼는데 나름대로 막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당사자가 사망한 것인데 미처 못 챙기면서 그렇게 소송이 진행됐다라고 했을 때, 물론 본인의 약간의 불찰 같은 게 가미된 거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긴 것이 무효라면, 물론 다시 또 소송해서 또 이길 수야 있겠지만 한 1년, 2년 걸려서 막 1심까지, 2심까지만 했다고 가정한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했는데 결국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그대로 표시서를 그대로 관찰했을 때 그런 허탈함을 어떻게 커버를 해주겠느냐 해서 나타난 입장이 의사설 등의 입장이고, 거꾸로 한편 그 상속인 입장에서는 패소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모면하고 싶으면 무효를 주장하고 싶겠죠. 실은 자기가 변호사 선임하고 자기 아버지 일인데 뭔가 자기도 그 죽은 것에 대한 법적 처리가 뭐 큰 의미가 없는지 뭐 어쨌든 잘 그게 법정에 제대로 안 알려지면서 그렇게 판결까지 갔는데 나중에 판결이 이겼으면 뭐 좋았을 뻔했지만 졌으니까 괜히 자기 입장에서 그 판결에서 판결의 의미를 다 무시하고 싶은데 이유가 뭘 무시하냐?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낸 사건인데 이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 단계에 가서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표시설에 의해서는 무효라는 것에 의해서 원고는 참 1, 2년 걸린 소송이 거의 허무하게 무의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표시설에 그런 거에 있어서 문제점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피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거가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이 피고 측은 그런 식의 주장하는 게 되는데, 원고 측은 뭘로 구성해서 이걸 빠져나가느냐.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는 표시설로 기준할 게 아니라 의사설로 기준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 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원고의 의사는 사망자임을 알았다면 상속인을 당사자로 할 의사였지. 지금 1, 2년 동안 그것을 갖다가 죽은 사람과 소송을 했겠느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한편 여기서 그래서 이런 개별 구체적인 이론과 학설, 조문에 따른 처리 말고 상속인이 오히려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서 큰 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뭔가 여태 자기는 소송 수행해놓고서 결국 뭘로 이것을 갖다 규제하려고 그러겠어요. 피고 측의 상속인이 이제 와서 자기네 패소 판결에 대해서 실컷 자기가 소송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놓고서 패소했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그 패소 판결을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나온 판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지는 것을 개개의 어떤 이론이나 조문 같은 것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항상 민법에서도 나오고 소송법에서 나오는 큰 어떤 규제 이념이 제1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것으로 이쪽에 원고 입장에서는 네가 여태 잘 직간접적으로 관여해놓고 와서 이제 와서 뒷박치는 소리를 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배된다. 모순거동이다. 뭐 이런 식의 반격으로서 막아낼 수 있는 그 규제 이념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하다가 안 되면 신의성실 원칙 한 번쯤은 주장해 볼 만한데, 그렇지만 그게 일반 원리로서 교과서 읽다 보면 뭐 일반 조항으로서의 도피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그것이 남발돼서 이렇게 아무데나 그냥 또 그 자기가 억울한 거 당했을 때 뭐 아무거나 다 신의성실 원칙의 의배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편 요각도에서는 요번의 경우는 신의성실 같은 개념을 한 번쯤 투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속인이 이제 와서 그 절차 진행에 대한 것을 무의로 돌리는 듯한 행동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반대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럼 소송이 이렇게 진행 중인데 사자임이 드러났으면 사자 명의 소송에서 소송 도중이라면 부적법 각하시키는 것이고, 판결까지 갔으면 그 표시서를 그대로 관철한다면 무효 판결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틀인데, 다만 한편 뒤집어서 본다면 소송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판결까지 갔는데 이것을 갖다가 소송법은 절차법이니까 이것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스톱시키고 잘못시키고 원점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왕저사 그렇게 된 거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상속인이 관여했었던 거고 어느 정도 절차 진행까지 관여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계속 내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변론에서 자기 주장을 펼칠 기회가 확보됐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버지 문제를 상속인이 관여해서 결국 자기가 떠맡을, 실체법적으로도 상속관계에 있어서 떠맡을 일을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명의상으로는 아버지의 명의로 진행됐지만 그 아들이 실제 관여했기 때문에 자기의 방어를 펼칠 기회 등이 어느 정도 전혀 도외시된 게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관여한 것이니까 그대로 연결시켜줘도 무방하다.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랄까 경제적인 거 아니냐. 거기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원고는 다시 어느 정도까지 진행시켰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피고로 삼아서 다시 소장을 제기해서 그 첫 변론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2차 변론, 3차 변론 정도의 단계에서 그런 게 드러났다면 그것을 아들로 이렇게 뭔가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그 당사자가 표시에 의한다면 아버지가 표시로 나와서 피고인데, 예컨대 피고인데 그 아들인 상속인을 피고로 이렇게 탁 교체하는 식으로 뭔가 처리하면 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 그럼 그것을 바꿔주는 개념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의사설에 의한다면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좀 쉽죠. 의사에 의한다면 아들을 당사자로 당사자로 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보니까 그것을 딱 그냥 교체시키는 것에 대해서 큰 주저함이 없는데, 표시설에 의하면 상당한 그게
딱 그렇게 해주기에는 뭔가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왜? 어찌됐건 표시에 의한다면 아버지고 죽은 사람이긴 하지만 아들과 아버지는 일단 인격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싹 교체하는 식으로 해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당사자로서 뭐 사실상 아들이 관여했지만 그런 명의로서 진행되는 어느 절차를 아들이 지금 맡아야 되는 것으로 딱 바꿔주는 데 대해서는 표시설에서는 함부로 그러는 데 대해서는 그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거기에서는 엄격하게 되는 거죠. 의사설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저런 점에 있어서의 발상 등인데 그래서 표시설에 의한다면 완벽하게 바꾸는 데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게 스무스하게는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판례는 어느 정도의 처리를 하냐면 그 의사설적인 입장과 마찬가지 결과로 약간 융통성 있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등장시키냐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처리를 해줘요. 당사자 표시 정정. 그러면 여러분이 표시 정정과 당사자 변경이라는 개념을 일단 이해해둬야 되는데 표시 정정은 법조문에 있는 개념은 아닌데 이 뉘앙스는 정정하는 정도예요. 근데 당사자를 아예 변경하는 개념과 이때는 대칭돼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A로부터 B로 바꾸는 거고 표시정정은 원래 사물 당사자를 바꾸는 건 아닌데 뭔가 표시가 조금 미스나서 뭐 이름의 어떤 그런 표기가 조금 틀렸다든지 뭐 이런 정도고 그 사람은 맞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맞는 건데 표기 같은 게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꿔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표시정정과 당사자 변경이라는 두 대칭 개념이 있는데 의사설적인 입장 내지는 실무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표시정정의 처리로 가감하게 그것을 처리해서 돌파하려고 그래요. 반면 표시설을 엄격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긴 하지만 별개의 인격체니까 이것은 표시 정정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아예 표시를 변경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표시 변경을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 소송법에 표시 변경하는 당사자 표시를 변경하는 당사자는 표시 변경이 아니죠. 당사자를 변경하는 그러니까 요 표시는 정정은 표시를 정정한다는 개념인데 당사자를 변경하는 이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있지 않다라는 것은 계속 어디서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판결이라는 것까지 가기 위해는 자기가 자기 책임이라는 내가 맨날 강조하는 그런 절차에서의 자기 변명을 반영할 수 있는 보장이 된 상태에서 자기 판결로 수용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도중에 변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란 놈이 수행했던 것을 갑자기 빨간 놈이 변경돼서 받으면 어디서 자기가 수행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기가 수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이라는 사람이 파란색 사람까지 이어받는 데 대해서 뭔가 보장이 확실하게 이어받는 데서 큰 무리가 있냐 없냐를 생각할 때 이거 별개의 인격체에 있어서는 이어받는 데서 이 사람이 받은 판결을 요 공백기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방어를 펼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래서 당사자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데 다행히 피고를 일정한 요건하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260조에 있어요. 260조에 있기 때문에 피고의 조문의 제목은 아마 피고의 경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경정은 또 조금 용어가 헷갈리는데 변경에 해당하는 의미의 경정이에요. 피고의 경정 260조에 보면 그랬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예컨대 1심 도중에 그다음에 절차가 그렇게 뭐 지연되거나 너무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 아닌 상태 정도에 있어서의 변경을 피고 측의 경우는 조문에서 한번 인정을 해줘요. 반면 원고 측의 변경은 그럼 조문의 규정대로라면 인정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원고 측의 변경도 확장해서 인정하려는 학설 등은 있지만 조문상으로는 지금 피고에 한해서 일정한 요건하에 변경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그런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설에 따른 입장에서도 그런 필요성, 바꿔줄 필요성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더라도 표시정정으로 할 건 아니다. 표시정정으로 할 건 아니고 피고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긴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꾸 개콘이 생각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별도의 밥 먹으러 가지 말고 하여튼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표시정정으로 한다라는 것은 표시설에 의한다면 이것은 변경의 영역이다라는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나 이론을 익힐 수 있는데 일단 실무는 표시정정으로 처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시정정. 그래서 당사자가 심지어 최근에는 당사자가 죽은지 몰랐기 때문에 소송을 내다 보니까 죽었다 해서 표시정정의 상황까지 나왔는데 죽은지 알면서도 피고로 삼아서 낸 케이스까지 판례에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판례는 죽은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자기가 거래해서 돈 받아야 되는데 그 만연히 그 사람이 뭐 아직도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냈는데 소송하다 보니까 죽은 게 드러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애초부터 최근의 판례는 애초부터 죽었는지 알았는데 급한 나머지 죽은 사람 상대로 냈어요. 왜 그러냐? 시효가 임박했어요. 시효가 임박했는데 그 상속인을 찾으려니까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상속인이. 여러분이 의외로 주민등록이나 이 종래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그런 서류 등을 뭐 팍팍팍 떼가지고 탁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원래 적법하게 하려면 그 서류 등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소송 내서 소송 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서 주민등록 등본 떼볼 수 있고 이런 거지 그거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보증을 섰던 회사가 아마 시효는 중단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걸 파악해서 내기에는 조금 촉박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일단 냈어요.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소송을 낸 상태에서 이제 상속인 등을 파악을 해서 상속인으로 바꾸려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그 경우조차도 최근에 표시정정을 인정했어요. 표시정정. 그러니까 표시정정을 인정한 것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애초에 죽은지 모르고 낸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죽은지 모르고 냈는데 그래서 애초에 죽은지 알아서 죽은지 모른 채 낸 거 있고 애초에 죽은지 알았는데 상속인으로 냈는데 소송 도중에 1차적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차적인 상속인이 상속 포기했다 그러니 그러면 그 1차적인 상속인까지 낸 것이 그대로 가봤자 이제 의무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상속인 단계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2차 상속인으로 바꿔주는 것을 소송 지금 진행된 걸 그대로 이어받게 하려면 표시정정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표시정정으로 인정될 것이냐 아니냐가 또 논란이 됐어요. 변경의 영역이냐 표시정정의 영역이냐. 근데 판례는 2차 상속인의 2순위 상속인의 그런 상황을 표시정정으로 인정을 했어요. 표시정정으로.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사망한지 알면서도 뭔가 급박성 때문에 지금 일단 내놓고 상속인을 찾아서 표시정정을 신청을 했어요. 그 경우도 표시정정을 인정했어요. 그 마지막 지금 아까 최근 판례라고 얘기했던 작년도였는지 올봄이었는데 정확히 좀 이따 찾아보면 나오는데 최근 판례에는 작년도 하반기겠네요. 왜 그런 상황이 나왔냐면 잘 보세요. 시효가 지금 급박했어요. 그러면 소송을 내면 시효 중단 사유로서 지금 시효를 끊을 수 있는데 급하니까 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상속인을 찾았어요. 제대로. 그래서 상속인한테 바꾸는 절차를 표시정정으로 하느냐 당사자 변경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요. 표시정정은 이제 조문에는 없지만 표시만 정정하니까 애초에 시효 중단한 것이 그대로 당사자만 살짝 표시만 바꾸는 거니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애초에 잘 자른 게 계속 잘라진 거예요. 시효가 중단된 거예요. 시효가 중단됐다가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새롭게 10년의 시효가 되는데 이것을 변경 절차로 해서 처리해주면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처리는 표시정정이나 변경이나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순위에 그러니까 상속인 등이 그 턴을 받는 것에서 큰 차이 없을 것 같지만 이걸 표시정정으로 처리해주면 시효 중단시킨 게 그대로 끌려가는데 만약에 변경이 되면 260조의 그 피고의 경정 같은 것은 언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처럼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빨간색이 진행된 거와 지금 파란색이 여기서 변경되면 애초께 이게 표시 정정으로 되면 애초에 중단시킨 것이 계속 중단된 것으로 보는데 변경이라면 요때 중단된 거예요. 원래 중단시키려던 사람 거는 이제 끝난 거고 지금 파란 사람으로 변경한 그 시점이 피고를 변경하는 그게 하나의 새로운 이 사람에 대한 소를 제기한 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시효 중단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변경한 시점에서 발생을 해요.
변경한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시효 중단이 임박해서 냈던 경우를 바꿔주는 것을 표시 정정이 아니라 당사자 변경으로 바꾸면 요 사이쯤에서 완성됐으면 이 턴에서는 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자기네가 의도했던 게 원래 시효 중단을 시키려고 급박해서 냈던 건데 그것을 변경으로 처리해주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애초에 일단 급해서 시효 중단을 잘라놨는데 이게 표시 정정이면 유지되는 거지만 변경이 되면 그것은 시효 중단은 새로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변경 시점부터 소를 제기한 것처럼 돼서 시효 중단이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이 지금 이제 당사자 확정에 관한 성명 무용 소송과 사자 명의 소송에 관한 건데 사자 명의 소송 나온 김에 조금 얘기해 준다면 소송 도중에 사망한 케이스의 경우도 미리 좀 설명할게요. 이 경우는 소송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개해야 돼요. 재산적인 사건의 경우라면 만약에 신분적인 사건이라면 소송 도중에 예컨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부지간에 한쪽이 사망한다면 그것은 뭐 아들이 상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것은 소송이 이제 종료돼요. 그런 케이스라면 신분관계 사건은 종료되지만 재산관계 사건은 실체법에서 권리 의무가 상속인한테 포괄적으로 승계되니까 소송에서도 그 승계되는 포괄적인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절차를 일단 중단시키고 상속인이 수개하는 절차를 밟아서 당사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 도중에 그 아버지가 죽으면 원래 실체법적으로 권리 의무가 상속인한테 아들, 딸 등한테 상속되는 것이 소송 절차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서 아들, 딸 등에 대한 소송으로 되기 위해서 절차를 일단 중단시키고 수개를 하는 이런 루트를 밟게 돼요. 233조 이하의 조문이 있는데요. 그럼 다시 기본적으로 대립당사자가 싸우고 있는데 한쪽이 소송 도중에 죽은 경우예요. 죽은 경우니까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방어를 지금 누가 이제 떠맡아서 해야 되냐면 상속인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상속인이 수개하기까지의 상황에 있어서 계속 그대로 진행하면 이 대립의 쌍방에 있어서의 균형에 따른 이 공방이 일단 죽음으로써 끊기면서 무너지니까 절차를 갖다가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일단 중단시킨다가 233조 이하에 있는 조문 등이에요. 그래서 소송 절차의 중단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양당사자 대립구조에 있어서의 쌍방 심리에 있어서의 쌍방의 어떤 공평한 심리가 무너지니까 절차 진행을 일단 중단한다. 그 다음에 상속인 등이 수개를 한다. 이런 루트를 밟게 되는 거예요. 한편 만약에 이 사망한 자 측에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민법에서 민법 총칙 등을 배울 때 나오고 채권법에서 나오는데 이 소송 대리인에 해당하는 게 민법에서는 임의대리라는 것이죠. 임의대리, 변호사를 의사에 의해서 선임하는 거니까 임의대리인데 민법에서의 임의대리는 본인이 사망을 하면 대리권이 소멸을 해요. 민법에서는 대리권이 민법 뭐 한 127조인가 8조 이런 부분 보면 또는 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계약관계가 의임이나 도급이나 뭐 이런 계약관계가 될 텐데 그런 등등에 있어서 이 변호사의 경우에 대칭되는 민법에서의 임의대리 경우는 대리권이 소멸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의 대리권은 이제 끝난 건데 소송법에 있어서의 소송 임의대리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것을 전제로 본인이 사망해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소송법에 있어서의 임의대리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대리인 것이 원칙이니까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대로 대리권을 끊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주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진행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소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립당사자의 어떤 공방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에 있어서 사망했더라도 본인이 사망했더라도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대리인이 있을 때는 절차를 굳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3조의 조문을 쭉 내려가다 보면 238조에 보면 그 사망자한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조문도 있을 거예요. 아울러서 지금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를 했으니까 익혀두도록 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대립당사자가 싸움을 하는 와중에
쌍방 심리주의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사망했을 때는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상황을 추스린 다음에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해서 이제 당사자로 등장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속행되는 것이다. 이런 루트인데 그 본인의 경우에 사망자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굳이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수계라는 개념이 없는 건 아니죠. 상속인이 수계하는 건데 중단시키는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 그러면 이 소송 대리인은 결국 누구의 소송 대리인이 되냐면 상속인의 소송 대리인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상속인의 소송 대리인이 된 셈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233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중단과 수계라는 개념을 일단 이해해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케이스의 경우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 주관적 범위 이런 게 작동을 해서 결국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라는 그런 조문을 알아둬야 돼요. 218조 1항을 보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라고 그래서 소송 절차가 이제 변론 종결을 통해서 마무리됐는데 그 뒤에 그 판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때는 다행인데 그 당사자의 그 관계가 제3자한테 넘어갔어요. 그것이 당연히 상속 등에 의해서 상속인한테 넘어갔다든지 그 권리 의무 관계가 양도됐다든지 했을 때 판결문에 나오는 피고가 원고한테 얼마를 갚아라. 원고는 그 피고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류의 관계가 판결문상에 나오는 사람 말고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든지 그 관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채권이 양수됐기 때문에 제3자가 새로운 의무자로서 등장한다든지 새로운 채권자로서 등장한다든지 이랬을 때 판결문대로의 얘기에 따른다면 지금 새로 등장한 사람한테는 이 판결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불거지는데 다행히 218조의 1항에 보면 원래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라고 해서 판결문에 나온 사람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이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이다. 그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원칙인데 그 X와 Y,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대적으로만 생기는 게 원칙인데 그 경우에 제3자가 변론 종결 후에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제3자한테 판결의 효력을 생기게 할 수 없다라면 결국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결국 열심히 싸워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돈을 건물을 나한테 네가 넘겨야 된다라는 싸움에서 이겼는데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가 그것을 제3자한테 싹 팔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판결문에는 Y가 X한테 건물을 인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Z한테 그 건물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Z한테 가서 야 이거 내 거를 지금 법원이 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Z가 뭐라고 했어요? 판결문에는 Y가 너한테 주라고 되어 있지 내가 너한테 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라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년 2년 걸려서 기껏 받은 판결이 그 한갓 휴지 쪽에 불과하고 그 제3자인 Z한테는 판결의 효력을 미치는 데 대해서 지금 상황이 참 난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218조에 원래 상대적 효력이라는 본 그 조문에 이어서 다만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주관적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의 조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Z라는 사람이 Y로부터 변론 종결 후에 상속 등에 의한 상속인과 같은 승계인, 포괄 승계인 또는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양수인 같은 어떤 특정 승계인의 경우라면 그 경우에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때의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을 둘러싸고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추가적인 논란이 있어요. 왜 추가적인 논란이 있냐면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 가보면 무진장 무슨 학설이 있고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논리대로라면 간단히 이해하면 돼요.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 제3자인 Z가 등장했을 때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측의 이런 쪽의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한편 그 제3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판결에 대해서 변론 종결 시까지
Y가 싸운 건데 왜 Z인 내가 그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되느냐. 판결에 나타나는 결과는 어디까지의 싸움의 공방의 결과예요? X와 Y가 싸운 결과인데 Z인 내가 왜 Y의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즉 판결의 실효성 확보라는 이러한 이쪽의 논리와 이쪽의 입장에서는 내가 또 한편 말하는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라는 입장에서 아까 이거랑 똑같잖아요. 빨간색 거를 파란색으로 당사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소송 도중에 바뀐 경우도 함부로 이것을 갖다가 이어받는 게 뭐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빨간 사람이 싸운 거예요. 그 판결의 변론 종결 시점까지 빨간 이 사람이 싸우고 있었던 것을 지금 파란 사람이 뭔가 이 사람과의 관련성에서 지금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 주인공도 있는데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썰렁 이 파란 사람이 판결의 효력을 받으려면 판결의 효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념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자기가 싸운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 파란 거는 파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싸운 과정이 하나도 없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그러니까 판결의 실효성 확보라는 거와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의 충돌에서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그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판결의 효력을 받아야 되는지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의 과정이 책에 4-5페이지로 나와 있는 게 되게 어렵게 여러분한테 다가가는데 하등 어려울 거 없다라는 게 그 두 가지의 충돌에서의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설정할 거냐를 이론적으로 무조건 그냥 말로 우기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그 작업을 한 게 그 책에 쓰여 있는 이야기 등인데 그게 여러분한테는 지금 되게 어렵게 다가가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판결의 실효성 확보와 당사자의 절차 보장 사이에서 어느 범위에서 그것을 정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는 이런 개념이 하나 나오고 그게 지금 사망의 경우에 당연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상속인한테 아버지 명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자 명의 소송이 아니라 변론 종결 시점까지 뭐 그 어떤 소송의 완결까지 다 아버지가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 시점에 죽었을 때 아들한테 가서 이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 보면서 작동하는 그런 지금 그런 국면에서 변론 종결 후에 당연 승계가 이루어진 거죠. 상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정리되면 될 거예요. 보통 교과서도 미리 그런 얘기를 조금 해두고 있어요. 사자명의 소송할 때. 만약 사자명의 소송을 그대로 표시서를 관철하면 당연무효의 판결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 2년 걸려서 내려진 판결이 당연무효이면 너무 허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등을 하는 것이죠. 판례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죠. 이 경우도 이제 만약에 상속인이 이제 와서 그 당연무효라는 것을 아주 잘 책 잡으면서 자기가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절차 진행을 관여해 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나쁜 의미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혹시 신의 측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까지도 표시서를 관철하다 보면 무효니까 무효라는 주장을 봉쇄하려면 신의 측 등을 이쪽에 반대 측에서는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상정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당사자 확정에 관한 것이고 뭐 추가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는 상법상의 이런 과정 때문에 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격이 무시 내지 부인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법인 그 자체로 소송을 냈는데 결국은 그 법인이 깡통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1인 어떤 사장, 실제 회사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개인 기업의 폼새인데 형식적인 회사를 끼고 있는 이런 상황의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 내봤자 결국 회사가 깡통이니까 이거 뭐 별 영향가가 없으니까 그때 법인격을 무시 내지 부인하는 법리를 상법에서 쓴다. 배우고 있죠. 그랬을 때 소송도 그 회사를 상대로 냈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그 회사의 사장한테 새로 시작하면 뭐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요것을 이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법인격이 무시된다면 당사자를 그 사장으로 그 실제 1인 회사 비슷하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사장을 타깃으로 그 소송의 진행을 이어받게 할 필요 있지 않는가에 있어서 결국 그때도 당사자 확정이라는 문제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 변경으로 처리할 것이냐
라는 뭐 이런 문제가 확정을 둘러싸고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만약 표시정정으로 처리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원고 측에서 본다면 피고를 회사를 타깃으로 했는데 법인격이 무시된다라는 어떤 상법적인 이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장을 그대로 이어받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당사자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여기서도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사자 확정에 관한 이야기까지 됐고요. 그 확정된 당사자를 가지고 이제 당사자 능력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소송 능력과 대비되는 하나의 개념인 변론 능력을 체크하고 해서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 그 부분이 교과 설명에 보통은 이어져요. 근데 나는 일단 건너뛰면서 소송 능력 관련해서 대리인 관계를 보려고 그래요. 대리인, 당사자의 대리인 관계를. 그러니까 소송에 등장하는 주체로서 법원, 그 다음에 당사자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지금 당사자 중에 당사자의 의의와 당사자 확정까지만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당사자를 뒷받침해주는 존재인 대리라는 개념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리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소송상 대리에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민법에서 여러분이 대리 배운 거랑.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서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개념이고 임의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소송법에서 법정 대리인은 소송법 자체에서 규율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실제법에 따른다. 51조에 보면 실제법에 따른다. 그럼 실제법에 있어서 우리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소송 무능력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 실체법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 후견인, 그다음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는 후견인. 앞으로 그 용어가 조금 바뀌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념이 일본법에서 바뀌니까 우리도 금방 또 그대로 쫓아서 개정하던데 그 용어가 언제부터 바뀌면서 제도가 뭐 내년인가 언제부터 바뀌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러한 소송 무능력자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소송 무능력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 개념은 51조에 보면 실체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법의 그 개념을 그대로 여기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법인의 경우는 실체적으로 우리가 자연인과 법인이 사람으로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법정에 온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 결국 누가 오겠어요? 그 대표자가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의 경우는 그 자연 그 자체가 법정에 오고 그러는데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조직으로서 만들어 놓은 사람 법에 의한 개념이니까 실제는 누군가 물리적으로 법정에 와서 소송 행위를 진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표자가 와서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대표자는 본 법인이 당사자인데 마치 본인이 무능력자인데 대한 법정 대리인처럼 그런 관계를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64조에 보면 법인 등의 대표자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에 준한다. 이런 조문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4조가 당사자에 관한 조문의 마지막이에요. 저번 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41조부터 50조까지는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0조가 그 마지막 조문이 법관을 기준으로 제척, 기피, 회피를 규율하고 50조에서 법원 사무관 등에게도 준용한다 해서 50조까지가 제척, 그다음에 기피, 그다음에 회피에 관한 조문이고 51조부터가 당사자가 시작해요. 당사자가 시작하면서 64조까지가 일단 당사자에 관한 조문이고 65조부터는 복수의 당사자가 등장하는 공동소송에 관한 조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당사자에서는 64조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조문이 법인의 대표자와 관계는 무능력자와
법정 대리인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법인이 무능력자는 아닌 거죠. 법인은 소송 능력 이전에 당사자 능력도 부여되어 있는 건데 실제 법정에서의 소송 행위를 펼치는 것은 대표자가 와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관계를 소송 무능력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 관계로 설정을 해준 조문이 64조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그 소장의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기록형이랄까 소장 쓸 때 원고든 피고든 회사 주식회사를 꼭 한 번쯤 넣을 텐데 원고든 피고든 주식회사가 나오면 그 기재가 법정 대리인 기재하듯이 대표자 반드시 기재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문이 지금 64조까지 있는데 소송법에서 한편 특별 대리인이라고 해서 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이 하나 있어요. 본인이 아직 금치산 선고까지는 안 받았는데 거의 막 식물인간성으로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소송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금치산 선고까지 안 받아서 그 후견인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근데 소송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특별 대리인이 선임되는 이런 상황이 소송법상의 특별 대리인이 62조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법정 대리인에 관한 것이고 한편 그거와 대리되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데 대표적인 게 87조의 소송 의임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이고 뭐 여러분이 결국 로스쿨 다니는 마지막 기착점이 이제 그 소송 대리인이 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상법 등에 있어서 지배인 등의 어떤 법령상의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또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것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말고 상법상의 조문에 따른 대리인이라고 해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배인을 내가 선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이니까 임의 대리인인데 그 지배인이 선임된 사람한테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리인으로서 소송 재판을 진행하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을 지배인으로 선임하느냐 마느냐 이 경우에 있어서 임의 대리인의 범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으로서 법률상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상법 11조 등의 지배인이 있고 소송 의임에 의한 본격적인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소송 대리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송상의 대리인을 분류를 한 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와 마찬가지 취급을 한다라고 여기면 되는데 임의 대리인으로서 소송 대리인은 당사자를 보조하는 자이긴 하지만 제3자죠. 그래서 저번 때 한번 어떤 설명했어요? 여러 가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을 비교시키는 뭐 이런 교과서의 설명을 읽어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했던 것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법정 대리인은 필수적 기재사항이지만 소송 대리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록형 시험 쓸 때는 소송 대리인도 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지금 조문상으로는 법정 대리인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컨대 저번 때 증거조사 방법 설명했을 때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이런 개념을 이야기해 줬는데 증인과 당사자신문은 목격한 사실을 보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증거조사 방법으로서 그 점은 공통되지만 증인은 제3자인데 반해서 당사자 본인을 어떤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쓸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서 당사자 본인 신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컨대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증인 신문이냐 당사자 본인 신문이냐 했을 때 당사자 본인 신문 방식으로 한다. 물론 그 실질적인 차이는 또 없어요. 실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하여튼 이것은 증인 신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 신문의 방식으로 한다. 반면 소송 대리인은 제3자니까 만약 그 해당 변호사가 뭐 거기에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경우는 당사자 본인 신문이 아니라 증인 신문의 방식으로 한다. 뭐 이런 차이 등이 곳곳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개념 등을 비교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이 했고요. 그다음에 소송 대리인한테 의임장을 하는데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있어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있는데 다만 어떤 중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수권을 받도록 했는데 그 특별수권 받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당사자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부여한다라는 이런 식의 의임장을 받아야 맞는 이야기인데 그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그것까지 포함된 의미의 의임장을 확 그냥 사인 한번 하면서 받는 식으로 했어요. 특별수권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지만 중요한 어떤 소송법적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권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를 살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너 이거 나한테 수권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싹 일괄로 처리해서 특별이라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의임장을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면 그 나오고 있는 의임장 양식이 기존 양식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에 있는 양식은 의임장 양식은 그냥 특별수권적인 상황까지 당연히 부동문자라고 그래서 인쇄된 그 양식에 써놓고서 마지막 사인하면 특별수권의 의미를 거의 그냥 말살시키는 이런 의임을 받는 이런 게 문제였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새롭게 이런 특별히 의미 있는 특별수권 사항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것은 소를 취한다든지 뭐 상소를 취한다든지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굳이 뭐 좋은 쪽으로 이 변호사가 해준다라고 본다면 패소원자 입장에서 보면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지만 뭔가 소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 등 상소를 취한다든지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청구를 인락한다든지 소송에서 탈퇴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별수권으로서 의미 있게 의임을 받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처럼 확 그냥 부동문자로 써진 상태에서 확 받지 말고 이거 하나하나 꼬집어서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크해서 수권 여부를 의미 있게 나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이 양식을 쓰도록 하고 있죠. 의임장 양식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인을 확 받지 마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받게끔 해라라고 양식을 이런 양식으로 하고 있다. 교재에 나온 양식은 일반적인 아직도 그 양식 쓸까야 그렇지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예컨대 좀 아까 말한 것을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상황이 있네. 미성년자 X의 아버지인 갑과 만약 어머니까지 있으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니까 실체법에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니까 여기서 공동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이 어떻게 기재되냐면 나중에 소장 기재 틀을 보면 원고가 김갑동인데 이 사람이 20살 안 됐으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누구누구, 모, 이,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써줘야 이 소장의 기재가 제대로 된 거예요. 만약 피고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피고는 무슨 회사라면 무슨 보험회사라고 하면 무슨 주식회사, 뭐 쌍용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다음에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처럼 여기가 64조 등에 의해서 기재가 필수적으로 이제 249조와 64조가 등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64조가 법정대리인에 준해서 취급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9조로 가면 법정대리인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기재가 돼야 점수를 따는 것이죠. 기재 폼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자 했을 때 법정대리인 갑과 소송대리인 A의 지위는 비교는 어떤가 뭐 이런 질문을 지금 한 건데 결국은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을 비교하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인 걸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이는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와 유사하다. 당사자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존재이다. 당사자와 유사하다. 반면 소송대리인은 이제 제3자로서의 분명히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차이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비교가 돼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점까지 쭉 지금 설명이 앞으로 될 거고요. 한편 이제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소송 능력이란 개념이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확정되면
실체법에서의 권리 능력에 대한 대칭되는 개념인 당사자 능력자. 그럼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실체법에서 권리 능력으로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소송법에서 특별히 실체법에서는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대해서 소송법에서는 52조가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게 실체법과 소송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조를 통해서 당사자에 관한 조문 51조를 통해서 실체법을 그대로 끌어쓴다라고 하고 있는데 51조 조문을 보면 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실체법을 끌어쓴다라는 류의 조문 내용이에요. 근데 52조가 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네요. 실체법에서는 권리 능력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실체법에서는 이제 법인이 아닌 것인데 소송법에서는 법인처럼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조문이 52조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대해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다라면 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을 주고 있는 것이 52조이죠. 되겠죠? 그래서 52조가 그 특별한 정함으로써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52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소송법을 공부할 때 뭐예요? 여기까지는 원칙적인 얘기인데 조합이 여기서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이미 한 사람은 다 알고 앞으로 할 사람은 그 부분이 포인트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불거져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좀 아까 말한 자연인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의 경우, 그다음에 태아의 경우 어떨 건가 뭐 그런 이제 부차적인 설명을 추가로 실체법과 비슷하게 소송법에서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이 익히면 돼요. 그래서 그게 당사자 능력에 관한 어떤 내용의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편 당사자 능력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소의 이익과 표리일체의 주체와 객체를 통한 표리일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 두고요. 설명을.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소송 능력. 이건 당사자 능력을 통과에 들어간 다음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에 소송 무능력자로 민법에서의 행위 무능력자 개념을 그대로 끌어쓰고 있는데 민법과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이 민법 총칙 등에서 미성년자 등의 이런 행위 능력은 문제는 있지만 일단 미성년자 등이 행위를 했을 때 일단은 괜찮다가 나중에 이제 미성년자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개념인데 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하라라는 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의 행위 무능력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하라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그냥 했을 때는 조금 능력이 떨어지니까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일단은 문제 있는 것을 끌고 가는 개념인데 이쪽 소송법에서는 직접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하는 개념이에요. 직접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라 라고 55조 등에 규율을 하고 있어요. 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당사자를 떠받쳐주는 존재로서 당사자와 이꼴적인 존재로 의치부여를 할 수 있는 게 그 55조 등의 조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이다. 직접 했을 때는 무효이다. 물론 문제는 있지만 본인이 오케이 하면 그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보정한다는 개념이 있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우리가 대리에서 등장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무효이다 라고 출발을 하고 물론 보정한다. 그다음에 추인한다. 이런 개념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송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따라붙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소송 무능력으로부터 지금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 대리인이라고 해서 아까 62조 등에 보면 아직 무능력으로 뭐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뭐 이해 상반행위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지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별 대리인 선임을 할 필요성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송법에서 등장하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대표권 소멸의 통지 이 경우는 지금 나중에 우리가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 또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등에 관한 조문인데 그것은 일단 지금 설명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법정 대리까지 개요만 설명을 했어요.
개요만 설명했어요. 조금씩 개념 익히면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오고 또 중복해서 얘기하고 또 조금 그러다가 조금 앞으로 밀고 나가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는 듯 안 나가는 듯 하면서 파도에 밀려서 지금 더 지금 깊은 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깊은 물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수고했어.